먼저 이제 주름을 알기 위해서는 맨 첫 번째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기본적으로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피부는 크게 우리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피와 진피라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피는 주로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 그 상피세포 그리고 각질세포라고 하는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아래 진피는 이런 세포를 받쳐주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콜라겐 섬유, 그리고 교원 섬유 이런 것들이 많이 다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피세포, 그 각질세포를 지지해주는 좋은 틀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피부에는 이런 표피와 진피 말고도 피부 부속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털 뿌리, 모낭, 그리고 땀샘, 피지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런 모낭이라든지 피지샘, 땀샘을 싸고 있는 세포들이 다 상피세포, 표피에 있는 세포예요. 이런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표피 말고도 깊은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을 입었더라든지 아니면 넘어져 가지고 까지 상처가 있을 때 표피층이 닳아서 없어져 버리더라도 이 피부 부속기에 있는 세포들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상피 세포를 자라 들어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피부 부속기, 모낭, 피지샘, 땀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제 어떤 뭐 화상이나 넘어져서 다쳤든지 이 피부 부속기까지 손상이 돼 버리는 경우에는 그 우리가 정상 건강한 피부로 재생되지 않고, 그때는 이제 비로소 흉이 생기면서 상처가 아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부 부속기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 나이가 들면서 두드러진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주름이 되겠는데요. 주름의 원인을 보시면은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피부의 노화, 가장 이제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되겠지만은 이것 이외에도 표정 근육이 반복적으로 이제 수축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그 피부가 접히게 되죠. 그 접히는 부위에 표정 주름이 생기고요. 중력에 영향해 가지고 볼이라든지 그 턱 밑에 있는 살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주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생활을,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외선에 피부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은 피부의 노화 그리고 주름에 굉장히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한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있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거의 유일한 팩터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은 일반적으로 이제 눈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마, 입 주위, 턱 밑, 목 순서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이제 생기는 주름에는 어떤 종류의 주름이 있느냐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잔주름이죠. 피부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피부 세포가 있는 표피층 말고 진피층에 있는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퇴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골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골들을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덮여지게 되는데, 그런 가느다란 골들 때문에 생기는 잔주름이 가장 대표적인 주름이 되겠고요. 표정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표정 근육이 있는데, 그게 움직임에 따라서 그 표정 근육 위쪽에 있는 피부가 접혔다 펴졌다 하면서 생기는 그런 주름이 표정주름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마의 가로주름이라든지 미간의 세로주름,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찡그렸을 때 이제 콧등에 생기는 그런 주름이 대표적인 표정 주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정 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하는 걸 우리가 보톡스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 보톡스가 그 표정 주름을 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효과가 좋은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신 주름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체 일부를 그 굽혔다 폈다 하면서 생기는 주름, 목에 있는 가로주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굴신주름 되고, 손목이나 이제 팔꿈치에 있는 이런
주름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생기는 이런 주름도 굴신 주름선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중력 주름선이란 것은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인데 대표적인 게 코하고 입 사이에 있는 팔자주름이 중력 주름이 되겠습니다. 이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이게 생기는 이유를 보시면은 그 입술에 있는 피부는 입둘레근이라고 하는 입 주위에 있는 근육하고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거의 없는데 이 볼살 같은 경우는 근육하고 피부 사이에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다 보면은 아래로 이제 살들이 처지게 되죠. 그래서 위쪽에 입술에 있는 피부는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위쪽에 있는 살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더 나이가 들면서 깊어 보이는 거죠. 입술에 있는 피부도 같이 처진다 그러면은 이 팔자주름이 그렇게 이제 깊어 보이지는 않겠는데 입가에 있는 이런 피부는 거의 근육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팔자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주름에는 이마 주름에 이마의 가로주름, 미간주름, 까마귀발주름. 웃을 때 이제 눈가에 생기는 그 주름이 까마귀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까마귀발 주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표정 주름이 있고 비구순구 팔자주름 중력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턱끝이라든지 아래쪽 턱은 중력의 영향으로 받고 목주름 이렇게 구부리면서 생기는 이러한 주름들이 우리 얼굴과 목의 대표적인 주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노화 과정을 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교원섬유 및 그 탄력섬유가 감소되면서 그리고 점점 약해지면서 탄력성이 줄어들고 주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피부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조직, 피하 지방들도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이 있잖아요. 같은 지방층이라도 굉장히 탄력이 있는데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런 탄력성이 떨어지고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고정돼 있어야 될 그런 조직이 아래쪽으로 이제 처지게 되는 거죠. 더더욱이 이 지방을 싸고 있는 막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아주 단단한 담처럼 이렇게 지방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 막이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것도 중력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되죠. 이제 약해진 데를 따라서 지방이 이렇게 밀려져 나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표정근이 이제 반복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그 얼굴에 이제 깊은 주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어떤 이런 이마의 가로주름이라든지 미간의 세로주름, 콧등, 눈가, 입주위 주름, 이마랑 미간 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살 정도만 되면은 벌써 이제 눈이 조금씩 침침하게 잘 안 보이게 되면서 이제 자꾸 뭐를 보고 TV를 본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그럴 때 이제 자꾸 인상을 쓰게 되죠. 인상을 쓰게 되면서 이마에 이제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잘 안 보이니까 눈을 치켜 뜨다 보니까 이제 이마에 그런 주름이 나타나고 대부분이 이런 표정 주름 같은 경우는 그런 2차적인 반응에 의해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2차 반응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생긴 것들은 더 이제 안 보인다든지 그런 보상작용 때문에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그 한 번 생긴 주름은 더 깊어지는 더 가속화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10년 전부터 이제 보톡스를 놓기는 했지만 점점 보톡스를 놓는 나이 연령대가 점점 어려져 가고 있어요. 물론 관심도도 그렇게 이제 돼 있지 점점 젊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깊은 주름은 점점 보톡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표정 주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급격하게 증가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데 중력은 피부를 아래로 이제 늘어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그리고 볼살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이게 이제 중력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고 팔자주름이라든지 이 턱 밑에 있는 주름 역시 중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주름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주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랑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랑 대부분의 이제 비슷한 나이에서 딱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분명히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주름을 갖고 얼굴도 더 까맣고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자외선의 종류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로 나누는데요. 자외선 C는 사실 우리 몸에서 거의 흡수가 되지는 않고요. 자외선 A와 B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외선 A는 우리 얼굴 착색되는데, 그리고 주름에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자외선 B는 피부 암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딱 그렇게 이제 독자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상호작용을 거쳐가지고 자외선 A도 피부 암에 영향을 미치고 자외선 B도 피부 주름이나 착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외선 A와 B를 따로 단독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다 공통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외선 차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요새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자외선 차단 크림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자외선 차단제 보시면 SPF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SPF는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외선 B를 차단을 해주냐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가 높은 게 더 오래가고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숫자가 큰 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는 더 큰 것만은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을 때 보통 30 이상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30 정도만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 지수 SPF가 10 정도만 돼도 그 자외선 B의 거의 90% 정도를 차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0% 정도만 돼도 자외선의 95%를 차단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 지수 숫자를 100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거는 100까지 쓰지 말고 50 이상으로만 표기하라고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50 이상으로 못 쓰게 돼 있는데, 50 정도만 되면 자외선을 98% 정도 차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외선 차단 지수가 꼭 높은 거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30 이상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와 관계없이 자외선 차단 크림은 2시간마다 발라줘야 된다는 거. 자외선 차단 크림은 우리가 검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2시간까지만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2시간 이후가 지나가면 보통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게 효과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자외선에 우리 몸에 받는 그런 침투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야외 생활을 할 때는 최소한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줘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바를 때 얼굴 전체 이제 바를 때 자외선 차단 크림 사용하는 양은 손가락 끝에 한 마디 정도 짜서 발라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많은 양인데 이 정도를 발라줘야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95%, 98%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얇게 바르면은 그만큼 자외선이 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심하실 것은 그 30 이상의 수치를 2시간마다 손가락 끝에 마디 정도로 덧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A에 대한 우리 몸의 보호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게 PA인데, P 표시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하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그냥 플러스 1 정도만 하더라도 이것도 90% 이상의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0 이상 플러스 하나 정도만 발라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수욕장 갈 때도 이제 많이 바르잖아요. 해수욕장 바를 때도 거의 한 번 바를 때 10cc 정도는 발라줘야 돼. 보통 50cc 정도 돼 있는데 그거 이제 한 5번 정도. 거의 그러면은 하루에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굴 그러니까는 몸이라든지 얼굴이 그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바르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되겠죠. 그래도 하여튼 생각보다 많은 양을 발라줘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마라든지 미간 나이가 들면서 볼살, 팔자주름 그리고 입꼬리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주름을 예방하는 거는 뭐 사실 막을 수는 없죠. 주름을 막을 수는 없고 생기는 것을 결국에는 얼마나 늦게 생기게 하느냐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보면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정근 근육이 이렇게 자꾸 이제 수축해가지고 접히는 부분을 좀 펴주는 그런 마사지 그리고 피부나 근육에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마사지가 굉장히 좋고요.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제 꼭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발라주시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나 흡연, 과도한 다이어트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적절한 운동은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 주니까는 적절한 운동 해주시는 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효과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결국에는 주름이 또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름에 생긴 주름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이제 뭐 보존적인 치료는 화장품이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보톡스, 필러, 화학적 박피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지방 이식 주름 성형 수술을 통해 가지고 주름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가는 우리 몸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발생을 주름이 나타난다고 하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눈가의 피부가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중에서 제일 얇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우리 몸에는 또 다 피부 밑에 근육이 있고 근육 밑에 뼈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인 심부 조직이 있는데 눈가에는 보시는 것처럼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뼈가 없어요. 바로 근육하고 피부가 있습니다. 이 뼈가 없이 근육하고 피부가 있다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늘어지는 거 그런 거를 밑에서 이제 탄탄히 받쳐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늘어나고 늘어난 게 아래로 처지게 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은 계속해서 움직이죠. 1분에 보통 5번 이상 눈을 깜빡이고 웃을 때 표정 질 때 나타나고 뭐 잘 때 눈을 감고 뭐 활동할 때는 또 눈을 뜨고 굉장히 24시간 움직이는 그런 부위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부위일수록 주름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눈가의 주름에는 여러 가지 주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눈꺼풀에 이제 잔주름도 눈가에는 보이고요. 그리고 까마귀 발주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표정주름도 눈가에 나타나고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처지는 주름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눈가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름이 비교적 조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름 성형하면 요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보톡스. 보톡스를 빼고서는 주름 성형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톡스는 원래 이런 소세지 캔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보톡스란 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그 세균에서부터 나오는 독소, 신경 독소인데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소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약하게 하고 우리 몸에 해가 없게 만들어낸 그런 약품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그래서 이 보톡스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그 독소 이름이 아니고 상품 이름입니다. 미국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툴리눔 톡신 A를 약독화하고 우리 몸에 해가 없게 맨 처음 개발해낸 약이 보톡스고요. 이 보톡스가 이제 그 허가가 이제 10년 정도 되면 풀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회사에서 카피품으로 만든 것들이 디스포트, BTXA, 메디톡신, 보툴렉스 등 굉장히 많은 보톡스와 똑같은 보툴리눔 톡신 A 약물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는 주사를 맞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 3, 4일 정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2주 정도 되면은 맥시멈 효과를 나타내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그 효과가 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되면은 보톡스 효과의 절반이 없어지고 6개월 정도 되면은 완전히 효과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톡스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수술은 점차 조금 째고 덜 침습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뭐 우리 쉽게 보면은 그 맹장염 수술도 예전에는 이제 다 째고 했는데 요새는 그 내시경 수술로 복강경 수술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째고 하고 그리고 내시경으로 수술하다가 요새는 로보트 서저리, 로보트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덜 째고 하는 수술이 유행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활동이 조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점점 덜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미용 주름 수술도 점점 그쪽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사만으로도 주름을 줄여주고 없앨 수 있다라는 이런 보톡스가 굉장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은 라틴어로 보툴루스라고 하는 거는 어원이 소세지입니다. 왜 소세지냐 하면은 1822년에 유스티누스 케르노라는 사람이 부패된 소세지 캔이 그런 독성을 가지고 신경마비를 일으키더라라고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였고 에르맹겐이 1895년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균을 밝혀냈죠. 그리고 나서 앨런 스컷이라는 사람이 이 보톡스를 그 보툴리눔 세균에서부터 약독화된 그런 보톡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동물 실험에 처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였고 사람한테는 1977년에 처음으로 사용을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톡스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 기전을 보면 보톡스가 어떻게 주름에 효과가 있느냐인데 보시면은 신경하고 근육이 만나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 보톡스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에서 우리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신경 끝에서 그 물질을 보톡스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주는 게 보톡스 약물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위에 있는 피부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주름을 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과정, 그런 작용 기전을 통해 가지고 보톡스가 주름을 예방해주고 없애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보톡스가 있는 거고요. 장점은 굉장히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고 통증이 덜합니다. 수술보다 통증이 덜하겠죠. 그래도 주사는 굉장히 이게 좀 보톡스가 아파요. 저도 맞아봤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아픈 주사는 정말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아프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주사 맞을 때만 좀 아픈 거고요. 비교적 이제 효과는 3, 4일 정도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해서 빨리 나타난다는 거, 바로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술 받은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거, 안전하다. 그리고 한 번 시술하면 6개월 정도 간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나더라도 6개월 되면 이런 부작용 자체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보톡스를 어디에 쓰느냐, 얼굴 주름에도 쓰고요, 사각턱 교정에도 쓰고, 종아리가 두꺼운 경우 종아리 퇴축술에도 쓸 수 있고, 겨드랑이에 땀 많이 나죠. 여기에도 보톡스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 노출증이라든지 안면 신경 마비라든지 눈가에 안검 경련이 있는 경우도 보톡스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경우는 신경근육계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임신을 하고 있다든지 수유 중인 사람한테는 보톡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찔렀을 때 피가 나잖아요. 피를 통해 가지고 보톡스 약물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부위에 보톡스 약물이 퍼져나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른 근육이 마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응고제나 이제 투여하는 사람이라든지 출혈성 요인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인 적용을 보면 얼굴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표정 근육이 있는데 이런 표정 근육에 나서 얼굴에 있는 주름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이제 이마 부위인데 이마에 6바늘 내지 5바늘을 가로 또는 세로로 나서 그 이마에 이제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 위쪽으로만 보통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3일째, 4일째 찍은 사진인데 여기 주름이 이렇게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요. 또 이제 미간에 주사를 놔게 되는데 여기 X자 표시해야 되는데 눈썹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이제 추미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마비시켜 주는 거죠. 바로 그 이마 뼈 바로 위에 있는 근육이 돼서 직접 시술할 때는 굉장히 뼈 가까이까지 찔러가지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썹 위쪽으로 해서 한 5군데 정도 그 보톡스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렇게 투여 전에 생겼던 주름이 그 주름이 펴지게 되는 거죠. 이게 4일 만에 찍은 사진인가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4일 만에. 다른 데는 막 인상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주름이 안 지죠. 그리고 이제 눈가에도 주사를 놓게 되는데 눈가를 놓을 때는 눈 끝에 머리에서 한 1.5cm 정도 떨어진 데서 양쪽 가장자리 1cm 간격으로 한 3바늘 정도 양쪽에 3바늘 해서 이제 6바늘 정도 주사를 놓게 되는데 주사를 놓게 되면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넣으면은 근육이 약화가 돼가지고 이게 눈꺼풀이 이렇게 잠깐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 눈가 시술을 받을 때는 절반에서 이제 가장자리 쪽만 그렇게 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가장자리만 이렇게 놓기 때문에 안쪽에는 이렇게 보톡스를 맞지 않은 부위는 이렇게 주름이 지는데 가장자리는 이렇게 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웃을 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웃을 때 너무 웃다 보면 윗입술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잇몸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잇몸 노출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잇몸 노출증에도 보톡스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 올림근이라든지 광대근, 입꼬리 올림근에다가 보톡스를 놔서 이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윗입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보시면은 팔자주름 옆쪽으로 하나 내지 2번 정도 나서 이렇게 웃을 때 잇몸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입주에 이제 잔주름 같은 경우도 이게 입 둘레근이라는 근육이 입을 다물게 해주는 그런 근육인데 그거를 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사를 놔서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주름을 이렇게 안 지게 덜 지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톡스의 부작용은 사실 이렇게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심이라든지 피로감, 그 가벼운 감기 증상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고요. 주사 부위에 이제 합병증으로서 그 주사 넣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아프다 그랬죠. 그런 통증이라든지 약물이 들어가서 이제 붓기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빨갛게 될 수 있고 혈관을 찔렀을 때 이제 멍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마 같은 데 맞았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좀 묵직합니다. 어떤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까지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것도 적응이 돼서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마취 연고를 발라놓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면은 이제 조금 덜 아프고 굵은 바늘보다는 가느다란 바늘로 시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덜하겠죠. 그래서 제일 가느다란 바늘로 적정량의 보톡스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심각한 그런 부작용이
그 눈썹 처짐.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눈을 치켜뜨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근육을 이제 못 쓰게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해서요? 굉장히 답답해요. 눈을 크게 뜨고 싶은데 눈을 크게 못 뜨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려 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눈썹 처지는 증상이 인상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톡스 맞고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우리가 보톡스를 놓기 전에는 시술 전에 꼭 눈썹을 이렇게 딱 하고 위에 쳐다보라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기 눈썹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위를 쳐다보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면 보톡스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썹 처짐이 굉장히 흔한 그런 비교적 흔한 그런 부작용이 되고요. 이런 것도 역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그 미간에 그 보톡스 주사를 했는데 약물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지고 눈을 떠주게 해주는 근육 쪽에 보톡스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못 뜨게 되는 안검하수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아주 간혹가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안검하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술 자체가 완전히 영구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도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톡스 약물로 해가지고 얼굴에 있는 표정주름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정주름 말고 이제 처지는 주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약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사실 주름 성형 수술에서 제일 많이 수술되는 게 상안검 성형술과 하안검 성형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안검, 윗눈꺼풀이냐 아래 눈꺼풀이냐인데, 눈 주위에 아무래도 노화가 제일 빨리 나타나고 두드러지고 제일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주위에 노화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안검 성형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눈썹 밑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하는 게 빈도수로 한 7에서 8, 그리고 눈썹 밑으로 하는 게 한 2에서 3 정도 빈도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 전통적인 수술 방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눈꺼풀 위에서 많은 그 피부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더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자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를 이제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바로 눈 주위를 수술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술을 했구나라고 이제 티가 확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티가 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눈썹화 거상술 이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프팅 효과까지 보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 밑에 전체를 째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 흉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둘 다 눈썹화 거상술이라든지 전통적 수술법이 늘어진 피부라든지 근육 지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수술법에는 어차피 짠 자국을 쌍꺼풀로 가리기 때문에 흉 자체는 안 보이지만 쌍꺼풀이 발생해가지고 수술한 티는 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성 안검하수. 안검하수라는 거는 눈을 떠주게 해주는 근육이 약화돼가지고 눈꺼풀이 처지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눈 떠주게 해주는 근육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눈이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도 동시에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눈썹 밑으로 하는 경우는 이러한 노인성 안검하수를 교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 떠주게 해주는 그런 근육 자체가 딱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 끝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썹 밑으로 해서는 그쪽을 접근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늘어진 피부를 그냥 눈썹 있는데 뼈 있잖아요. 이 뼈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리프팅 효과만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꺼풀이 많이 처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야를 가리게 되는데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사진 찍은 걸 보시면 이게 이제 불빛이 이렇게 비칠 정도로 눈이 좀 커졌죠.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눈꺼풀이 많이 처져가지고 사진 찍는데 이런 광원이 그 눈동자에 비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따라가지고 늘어진 피부 근육, 지방을 제거해주고 그 흉을 이제 가려주기 위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눈이 이렇게 많이 커져서 굉장히 시원하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을 크게 떠게 해주면 이제 눈썹을 치게 뜰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마 주름도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가에 이렇게 많은 잔주름이 있고 눈 위쪽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경우도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 가지고 늘어진 피부를 어느 정도 제거가 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좀 튀어나오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눈썹 밑으로 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이 이렇게 처진 것들을 눈썹 밑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려 줬기 때문에 눈 주위 수술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눈 밑에 흉이 살짝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수술하고 한 3, 4개월까지는 이렇게 흉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은 그 수술한 티를 그래도 좀 덜 내겠다, 자연스럽게 하겠다 하면은 눈썹화 거상술을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눈썹 이쪽에 있는 눈썹도 밑으로 처진 부분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죠. 이렇게 리프팅 효과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눈꺼풀, 윗 눈꺼풀 상안검 성형수술뿐만이 아니고 아래쪽에도 이제 처져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진 피부라든지 하안검의 근육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붉어져 나온 지방을 빼준다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제 재배치해가지고 좀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 하안검 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피부나 근육을 잘라내면 안검 외반증이라든지 결막 부종 이런 부작용들이 간혹가다 생길 수 있고요.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지방이 이렇게 나온 붉어져 나온 경우, 여기 속눈썹이 있는데 한 1, 2mm 정도 밑에를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 근육 제거해주고 이 지방 주변으로 펴주고 해서 요 가장자리 뼈 있죠, 뼈. 이 뼈에다가 이 피부를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탄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래 사진 보셔도 이렇게 굉장히 지방이 많이 불룩해져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짠 자국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절개를 속눈썹 밑으로 절개를 해서 늘어진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지방 같은 경우는 빼주죠. 빼주고 나서 일부 이제 주변으로 펴주고 가장자리 뼈 있는 데다가 피부를 이렇게 걸어주고 역시 이렇게 붉어져 있는 지방 주변으로 깔아주고 늘어져 있는 피부 근육 제거를 해주고 많이 처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서 제일 많이 자르는데 거의 1cm까지도 자르네요. 굉장히 많이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상안검 성형술과 하안검 성형술을 보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뿐만이 아니고 지방, 얼굴에 있는 지방층도 약해지고 위축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볼이라든지 관자놀이 이런 데가 푹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수술보다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빼가지고 그걸 원심 분리해서 순수한 지방만을 딱 얻어가지고 들어간 부위에 이제 지방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지방 이식은 단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넣어준 지방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는 넣어준 지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2, 3개월 간격을 한 두세 번 정도 해줘야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부분에 지방을 우리 몸에서 허벅지나 배에서 지방을 빼가지고 순수한 지방만 이렇게 넣어주는 한 3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훨씬 더 보기 좋게 그리고 이분은 한 번만 하신 분인데 이렇게 깊게 들어간 것도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볼 부위뿐만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에 뼈하고 피부하고 이렇게 바로 있는 경우 안에 살이 없고
이런 경우도 이제 지방 이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 보기 좋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 이식은 우리 몸에 있는 필러하고 보통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필러를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합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물 작용이 좀 있지만은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지방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물 반응도 없고 그 염증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덜 생기는 걸로 적게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처지는 부분은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수술 방법,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 그거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주름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수술이 되겠고요. 늘어진 피부라든지 근막을 위쪽으로 당겨 올려주는 수술이겠고 가장 복잡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시행이 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수술 자체가 귀 앞쪽으로 해서 귀 뒤로 이제 절개를 해서 이 그 팔자주름이 있는 데까지 있잖아요. 이쪽까지 다 피부 밑을 박리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주름 수술 중에서는 제일 크고 시간도 거의 4-5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좀 큰 수술입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굉장히 붓기가 좀 심하고 혈종이라든지 신경 그 밑에 있는 신경이 다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그런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전에는 저는 거의 안 하고요. 60세 넘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를 박리할 때 있어가지고 얼굴에는 혈액 순환이 좋기 때문에 혈관 같은 걸 잘못 건드리면 이제 피가 많이 나와서 고이게 되는 그런 부정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 아까 말씀드린 표정 근육 있잖아요. 표정 근육을 지배해주는 그 안면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면 신경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런 걸 너무 무서워서 너무 얇게 박리를 하다 보면은 피부로 가는 혈관이 손상이 돼가지고 피부에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피부 괴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성형외과 의사 중에서도 이 안면 거상술을 할 때 이런 합병증 중에 하나 정도는 다 경험을 해봤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는 뭐 처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지방 이식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 앞과 뒤를 절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을 해주면은 팔자 주름도 좀 좋아지고 이 밑에 이렇게 호두까기 인형 이 주름이라고 하는데 호두까기 인형 그 주름도 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안면 거상술 말고도 같이 지방 이식술을 같이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간 부위는 지방을 넣어서 좀 볼록하게 해주고 이렇게 깊어져 있는 주름 같은 경우는 당겨가지고 좀 펴주고 남성분들도 요새는 이제 이런 안면 거상술 말고 그 상안검, 하안검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이게 그 안면 신경 마비가 오랫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입이 이제 삐뚤어진 경우죠. 이런 경우 이제 그 안면 거상술을 시행을 하면서 다리에 있는 근막을 해가지고 입술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주면은 그 비교적 이제 수술 전보다 훨씬 더 정상처럼 보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는 그 지막이라든지 근막 같은 거를 위쪽으로 당겨주고 늘어져 있는 피부도 좀 잘라주고요. 해가지고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뭐 사실 주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그 없앨 수는 없고 안 생기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주름이 생기는 거를 그 지연시키느냐가 키포인트인 것 같고 예방에 따라 가지고 그 충분히 영양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야외 활동에는 자외선 차단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주름이 안 생기는 건 아니까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항상 웃는 얼굴로 또 이제 생활하시게 되면은 그
그 얼굴에 그렇잖아요. 자기 살아온 그런 이미지가 다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보기 좋은 긍정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